오늘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증시가 요즘 그렇게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태우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3천선은 지지하는 것 같죠? 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뭐 올해 실적 베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3천선 언저리가 베이스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소 눈치 보는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개별단의 테마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가 뭐 깨지기도 했지만 일부 또 바로 반영을 하면서 탄력 있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선 테마 관련주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부 나스닥 상장 가능성 종목에 대한 뭐 투자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시장에서 스타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다소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채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추가 부양책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OMC 회의가 남아있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결국 4월로 접어들면 이제 강력한 실적 장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코스피 기준 순이익 추정치가 131억에서 현재 140억대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2월 중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감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무리 없이 이번에 FOMC가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3월 이후 4월부터는 또한 우상향 그림 그리고 실적 장세의 강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별다른 뭐 이야기 나올 게 없다. 이미 뭐 파월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 같고, 더군다나 대규모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핵심 변수는 이제 금리이긴 하지만 레벨보다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IB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연내로는 한 2%대 정도까지는 뭐 가도 큰 무리가 없는 금리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률을 대변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대 인플레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률보다는 기대 인플레가 더 높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을 해본다면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기대 인플레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것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지수는 좀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자료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ECB가 채권 매입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그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제어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옐런 의장은 말을 여러 가지로 아끼고 있죠.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를 좀 잡아줬으면 하고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멘트를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게 실존의 스탠스가 FOMC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 결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YCC로 대변되는 Yield Curve Control 이런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언급됐으면 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장기채 채권을 이제 매입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규모를 확대하거나 무한정 매입할 수도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언급이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그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조금 빠르다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점도표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정도까지는 FOMC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23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지지하는 위원의 수가 어느 정도 늘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대규모로 조금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점도표가 그려진다면 시장은 다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이 오는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적이 우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조정 부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근영 차장님도
지금 상황은 강세장에서의 증시 조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코스피 기준 순이익 추정치가 131억에서 140억대로 140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40조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이제 PER 국내 지수가 16배 정도까지 갔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한 12배, 13배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 조정 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워낙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빅사이클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국면,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화학업종 좋아지죠. 자동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철강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좀 주춤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 민감주, 그런데 PER이 굉장히 낮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유통 사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올라가는 조정장에서의 어떤 조정, 약간의 단기적인 숨고르기를 생각하는데, 아마 그 상승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9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아마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 리바운딩이 바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게 국내 코스피로 본다면 코스피 기준 2,950포인트 정도 수준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약 고점 대비 10% 받고 반등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충격을 주는 조정세가 아니라 이거는 건전한 매수의 기회를 주는 조정세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미국의 상장을 할 만한 그런 업체들의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마 쿠팡 효과겠죠? 쿠팡이 엄청난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쿠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이 글쎄요, 국내에서 상장 시도를 했다면 아마 상장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적자 기업인데, 근데 물론 이제 BEP까지 많이 이제 적자 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국내 규제는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상장 이후에 100조 원 가치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물론 국내 기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은 것은 손뼉을 치고 이제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인데, 이 가치로 본다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올라온다는 부분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앞으로 약 7년간 연간 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성장을 했을 때 MS가 쿠팡이 가진 MS가 약 50%까지 올라가는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단 4조 4천억, 그리고 순이익단 3조 5천억 정도 밸류를 받았을 때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 30배를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딱 100조 시총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가 과연 가능할까? 물론 지금도 이제 20% 정도 안 됩니다. 지금 MS가 20%가 안 되고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인수를 누가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지. 또 이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매년 뭐 30% 이상 이렇게 성장한다 보기에는 초기 국면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향후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성장하기는 매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뭐 4조 4천억을 갔을 때 과연 그 시점에서 30배라는 밸류를 과연 유통사에게 줄 수 있느냐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조 원 가치는 좀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부분이 플랫폼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플랫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신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충분히 이제 확장성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본다면 다소 좀 같이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본다면 국내에서는 상장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적자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고정비, 그러니까 매출단에 연동된 고정비 비율이 83%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자 폭도 계속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쿠팡은 그나마 그 풀필먼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사실 적자폭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 풀필먼트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오아시스도 마찬가지고, 풀필먼트가 없습니다. 스타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이마트가 굉장히 놀고 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PP센터로 전환을 작년에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을 PP센터로 사용하면서 풀필먼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제 공산품이 아니라 신선식품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이제 스타컴이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요. 공산품으로 간다면 과연 쿠팡이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부분인데, 마켓컬리, 오아시스 만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연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본다면 시장은 다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약간의 테마주 형식으로 자금들이 좀 쏠리는 국면이 아닐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에 투자한 상장 기업이 있나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흥국 그러니까 F&B 투자 기업보다 뭔가 그렇죠. 어떻게 됐든 네.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들. 네네. 마켓컬리 쪽으로 이제 뭐 제품을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고, 뭐 예를 들어 흥국 F&B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뭐 지오소프트가 이제 뭐 모기업이기 때문에 지오소프트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래도 뭐 리디라는 오늘 이제 이북이죠. 이북 회사 이런 부분도 뭐 투자를 많이 했던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일부 이제 뭐 IB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일부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 게 최근 장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돌려가면서 좀 스타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쿠팡의 거품이 조금 빠지는 순간 다소 이제 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즐기는 구간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뭐 신규로 지금 이제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로 따라잡기에는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다 해도 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이익을 얻을 만한 기대감이 아닌, 이런 뭐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매출이 커지면 거기에 납품하는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도 자연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형성된 테마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회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런 그래요? 종목들은 뭐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벤처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아이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그렇고요. 뭐 캐피탈 쪽이겠네요. 그렇죠, 캐피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대한 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분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상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는 나스닥을 상장하면 뭐 쿠팡과 비교해서 약 뭐 10조 원의 가치가 충분히 나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약간 오버밸류가 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에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상장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 과연 그 밸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맞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즐길만 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급 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네. 국내 수급 아직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건가요? 기관은 팔고 있고? 주요 수급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일부 사는 날도 지금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찌됐건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 2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매도세가 좀 다소 완화된 점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순매도 규모가 확실히 완화됐고, 그리고 산 날도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변화가 감지가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내 증시 조정과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리밸런싱 관련된 필요성이 다소 감소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매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다시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시 매도가 시작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외국인 매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증시가 급락하는 날 반대 매매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CFD, 그러니까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이 과세가 4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CFD를 청산하는 매도세가 외국인 수급에 반영을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CFD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순매도 비중이 좀 다소 높은 것은 좀 저희가 근거가 됐고, 조금 외국인 수급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이 사실 감소세인데, 우리가 70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고객 예탁금이 실질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60조 원이 깨지는 날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다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1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거래대금 평균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은 좀 휴식기, 그러니까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이제 시장에 남아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고객 예탁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제 대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고객 예탁금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바라본다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줄었고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 하회에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올라올 부분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지금 뭐 개인이 강력한 그 매수 주체였는데 여기가 좀 주춤하다는 거는 그렇게 네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그렇잖아도 그 뭐죠?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LG화학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라신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 뭐죠? 16일 그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뭐 폭스바겐이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안 따라가고 파워 데이로 이제 이야기를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각형의 유니파이드 셀을 주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80%를 주력 차종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각형의 유니파이드 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형태를 말하는 건데 결국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한 약 20% 정도만 기존의 파우치와 원통형 등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우치와 원통형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 늘리겠다 공언을 했고 배터리 수요는 약 240기가와트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40기가와트급의 기가팩토리 공장 6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 내 공장이 큰 공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당초 스웨덴과 독일에서 각각 14기가와트와 16기가와트를 설립할 예정으로 보였지만 스웨덴 공장에서 이제 프리미엄급 양산 스케일을 40기가와트로 확대를 하고 2024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유럽 내 공공 급속 충전소도 2025년까지 약 18,000개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충전 시스템이나 파트너십과 확장사를 굉장히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LG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급락했고 다소 삼성 SDI가 좀 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니파이드 셀 구조가 각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기존 파우치형으로 공급하는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은 타격을 단기적으로는 센티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 증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폭스바겐 향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상당히 컸던 게 두 회사가 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하고 SK 그렇죠. 이노베이션이 예. 기존에 지금 거래처였나요? 그렇죠. 폭스바겐에 대한 물량 증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격을 센티로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수주 잔고 내에서 폭스바겐 비중이 큰 순으로 따진다면 결국 LG화학이고 죄송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순이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그 플랫폼,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랫폼에 납품 가능성도 사실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납품 관련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 SDI가 좀 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로 거론된 종목은 솔루션 첨단 소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럽 내에 지금 이제 동박 관련된 유럽 내 공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유럽 내 매출 비중이 크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루션 첨단 소재는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솔루션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동박 관련된 부분이고요. 원래 이제 두산 솔루스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건데 동박과 이제 OLED 관련된 소재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쪽은 동박이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됩니다.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이제 그 팩토리가 굉장히 큰 팩토리가 접어들면 소재 관련 단에서는 유럽 내에서 물량 증가 상당히 기대감이 커진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솔루션 첨단 소재가 오늘 좋게 올라왔고요. 전해질 물질로 본다면은 이제 동화 기업도 사실은 조금 넓게 보면 수혜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다른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폭스바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벤처 기업이 어디냐면 그 노르스볼트라는 회사입니다. 유럽의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폭스바겐과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테슬라에서 이제 그만두고 2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만든 그 라이징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업력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20년 넘게 이제 LG나 SK가 해가지고 겨우 이제 BP 넘기면서 올라온 회사인데 지금 과연 테슬라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 노스볼트가 과연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서 흑자자는 대규모를 하면서 이제 폭스바겐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기술력이 있느냐 문제. 두 번째는 이 폭스바겐이 이제 노스볼트 관련된 그 배터리를 탑재를 했을 때 화재 문제죠. 결국은 이제 전기차 문제는
화재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노스포트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를 과연 넣어가지고 화재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일부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국내 애널들은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정신 차려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각형으로 해서 노스포트 관련된 이 회사로 이제 물량이 많이 넘어갈 시기는 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에는 이 부분은 조금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 그 배터리 관련된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많이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폭스바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최대 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배터리를 만들고 뭐 관련된 노스포트 관련된 조인트벤처 업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견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LG나 SK가 물량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량단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입장에서는 포워캐스팅을 조금 변경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커지는 관점에서는 폭스바겐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MS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이제 10개에서 100개로 만약에 올라올 경우에는 물량 MS가 조금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은 좀 줄지 않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악재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스바겐이 이야기했던 그 업체들이 이 기술력이 과연 화재의 리스크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냐 문제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소 너무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너무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배터리주에 투자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게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폭스바겐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나중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직접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효율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으로 간다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격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열립니다. 근데 또 안전성 문제까지 또 대두될 수 있고 또 이제 이 분리막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분리막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화재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과 연관된 부분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다소 그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품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 생각만 갖고 가기는 좀 힘들고요. 물론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럽 내에서 원통형, 파우치형이 이제 각형으로 좀 바뀌는 시기가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약간 리스키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기술이 넘어간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은 결국 안전성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내재화된 제품이 생산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나요? 네, 2023년부터 일단 양산을 시작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2023년이요? 예,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전체 양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는 80%를 주력 차종에 적용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거래처인데 네네. 2023년, 22년도까지는 지금의 어떤 물량은 계속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23년 양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산이 실질적으로 본차에 탑재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이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올해부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센티는 상당히 조금 이 부분 때문에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낙폭이 너무 과하게 된다면 시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 아니라 다른 지금 차량들도 지금 전기차를 2030년 정도부터는 아마 내연기관을 전부 다 없애고 뭐 제규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도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를 완전히 100%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워낙 많아지면 그 원통형이나 파우치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우위가 있다고 더 전쳐지면 각형으로 바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폭스바겐이 지금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그 제품보다 조금 더 개량된 어떤 그 제품으로 직접 자기네가 만들어서 장착을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량이 된 그 제품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성능이 정말 얼마큼 뛰어난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은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가격이 가장 또 문제이죠. 가격. 그렇죠. 전기차는 안정성이 가장 문제이지만 결국 배터리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나서 뭐 사실은 뭐 인명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좀 더 이야기를 봐야 알겠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과거에 이제 차량 안전성 문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형 전지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은 향후에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폭스바겐이 그러한 리스크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잘 뭐라 그럴까 저울질을 잘 하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그렇죠. 이제 조사를. 의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뭐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근데 배터리를 가져와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LG나 SK 쪽에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서 테슬라가 조립을 해서 키우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LG나 SK가 하고 있는 것들을 테슬라가 직접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마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에서 2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기업인데 물론 뭐 그런 부분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LG나 SK가 20년 정도 꾸려오면서 만들었던 기술력 이제 BP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단 5, 6년 만에 이 부분을 다 따라잡고 BP 이상으로 만든다 기술력이 검증됐다 보기에는 다소 좀 앞서가는 언급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치 정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패러다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타격을 바로 줄 것이다 보기에는 다소 좀 앞서가는 언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